어머니, 소율이 돌잔치는 호텔에서 할 거예요. 비용이 좀 들어도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이니까요. 며느리 영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찬물에 담긴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내 칠순 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손녀 돌잔치 이야기만 하루 종일 들려오더군요. 새벽 5시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1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아들 준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어젯밤 늦게까지 영미가 컴퓨터로 뭔가를 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호텔 웨딩홀 팸플릿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줄 쳐진 가격표가 눈에 띄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에 쌀을 씻으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 소율이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생후 100일이 되어가는 작은 천사 같은 아이죠.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태도를 보니 마음 한편이 서먹해지더군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미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엔 밝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깼나? 라고 내가 물으니 며느리는 답했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돌잔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친척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초대장 보내야 해서요. 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대답했어요. 친척들이라. 요즘에는 다들 연락도 뜸하고 해서 말이야. 그래도 소율이 돌잔치니까 다 오시겠죠? 호텔에서 하는 거라 체면도 서고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썰면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체면이라 그럼 내 칠순 생일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인 걸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른 가을 아침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달력을 바라봤어요. 내 생일까지 28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내 생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손녀 돌잔치 이야기만 매일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 가서 소율이 한복도 맞춰야 하고 답례품도 고르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영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가서 손녀를 위한 물건들을 고르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집에서 소율이 봐줄게. 너 혼자 다녀와.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럼 소율이 우유도 충분히 준비해 놓을게요. 영미는 기뻐하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고마워요. 오늘도 소율이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준호는 서둘러 아침밥을 먹고 나갔어요. 영미도 소율이를 내게 맡기고 쇼핑을 떠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소율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소율아, 할머니 칠순 생일이 곧인데 너는 알고 있니? 물었지만 작은 손녀는 까르르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순진한 눈망울이 참 예뻤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손녀를 위해서는 호텔 잔치를 하면서 내 칠순 생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어 영미가 돌아왔을 때 두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소율이 한복 정말 예뻐요. 사진 찍으면 진짜 공주 같을 거예요. 답례품도 고급스러운 걸로 골랐고요. 영미는 신이 나서 구입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분홍색 한복, 금도금 숟가락 세트, 예쁜 포장지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더군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 가족이 모두 잠든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율이의 돌잔치 준비물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생일은 과연 어떻게 보낼게 될까요?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어요. 달력을 다시 보니 내 생일이 27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칠순이라는 큰 생일인데도 말이에요.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내 칠순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준비를 해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엌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준비도 없었어요. 나는 평상시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간단히 인사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선물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함께 못할 수도 있어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내 생일인데도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간단한 생일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소율이 100일잔치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꽃집에서 돌잔치 꽃장식 상담받기로 했어요. 호텔 담당자랑도 만나고요. 내 생일보다 손녀 돌잔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소율이를 돌봤어요. 작은 손녀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때쯤 동네 아는 분께서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생일이라며 칠순 축하를 해주시면서 아들 며느리가 잔치 크게 해주겠네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민망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촛불 켜고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케이크도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작은 크기였습니다. 촛불 7개를 꽂고 간단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지만 왠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끄는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영미가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어요. 케이크 맛있네요. 소율이도 나중에 이렇게 생일 축하받겠죠?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율이 생일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내 생일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소율이 돌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 호텔 예약금 넣었어요. 300만 원인데 정말 예쁘게 꾸며준다고 하더라고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3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칠 전 내 생일 케이크가 얼마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5천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준호도 100일 잔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객수를 계산하고 답례품을 고르고 사진사를 섭외하는 일까지 내 칠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입을 떼며 음식도 한식, 양식 코스로 나온다고 해요. 소율이 첫 생일이니까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영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첫 생일이니까 제대로 해주고 싶다는 영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내 칠수는 제대로 해줄 필요가 없는 생일인가요? 수십 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내 생일은 케이크 하나면 충분한가요? 그날 밤 준호와 영미가 거실에서 100일 잔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밥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답례품과 호텔비, 음식값까지 합치면 500만 원은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500만 원. 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내 칠순 생일에는 5천 원짜리 케이크 하나였는데 손녀 돌잔치에는 500만 원을 쓴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해.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준호와 영미가 깜짝 놀라며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고? 정말 모르겠니? 말을 막상 하고 나니 제 울분에 서러워 행주를 던지며 거실로 나갔어요. 가슴이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소율이 돌에는 500만 원을 쓰면서 내 칠순 생일에는 5천 원짜리 케이크 하나냐? 그게 평생에 한 번뿐이라고? 내 칠순도 평생에 한 번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와 영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뭐냐? 그냥 집안이라고 애 봐주는 식모냐고. 수십 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내 칠순 생일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냐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와 영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한잠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뭔가가 끓어오르더군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적막한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48배 남편을 여인 후 혼자서 준호를 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금 마련하느라 내가 살던 집까지 팔았었죠. 아들이 장가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며 기꺼이 희생했었어요. 그때도 나는 행복했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기쁨이었어요. 며느리 영미가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살림을 도와주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를 도왔죠. 소율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녀를 돌보는 게 천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더군요. 그런데 정작 나는 뭘 얻었나? 칠순 생일에 받은 건 5,000원짜리 케이크 하나였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주는 느낌이었죠. 반면에 손녀 돌잔치에는 500만 원을 쓴다고 하더군요.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마음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80이 되도록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남은 시간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되니 갑자기 고향 친구 봉숙이가 생각났어요. 한 달 전에 전화했을 때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데 참 좋다고 했었거든요. 순이야, 나는 시골 와서 진짜 자유로워졌어.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봉숙이의 말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봉숙이의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을 팔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집은 원래 내 명의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간 후 내가 혼자 살다가 준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집을 팔면 시골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도 돈이 남을 테니까요. 준호와 영미한테는 충격이겠지만,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나요? 이제 70인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새벽 4시가 되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집을 팔고 시골로 가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어젯밤에는 죄송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나 봐요. 괜찮다, 준호야. 오늘 퇴근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내 결심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들,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준호가 출근하고 영미도 소율이와 함께 외출한 후 나는 홀로 집에 남았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해도 될까? 하지만 어젯밤의 그 서운함과 분노를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이제까지 충분히 참고 희생했거든요. 남은 인생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오후에 혼자 있으면서 봉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봉숙아,
혹시 거기 동네에 집 나온 거 없나? 나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봉숙이는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동네에 딱 좋은 집 하나 있어. 작은 전원주택인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텃밭도 있고 8천만 원 정도 해. 나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8천만 원 정도? 봉숙이는 담담히 말했어요. 서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거야. 8천만 원이라 우리 집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봉숙이는 언제든지 와, 내가 안내해 줄게 순이야. 진짜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통화는 그렇게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니까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영미도 함께 거실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떼며 어머니, 어젯밤 일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소율이 일에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를 소홀히 했나 봐요. 준호의 사과에 며느리 영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라며 사과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집을 팔 거야 라며 말했고 준호와 영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살 거라고 하니 더욱 당황하더군요. 극단적인 생각이라며 만류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70까지 살았는데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냐고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영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내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더군요.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마음이 평온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새벽녘에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정해지니까 오히려 개운했거든요. 준호와 영미는 어젯밤 이야기 때문인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미가 소율이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더군요. 영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영미는 소율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도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자꾸 내 쪽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둘 다 어젯밤 내가 한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소율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녀가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율이는 원래 부모가 키우는 게 맞다고 말했을 때 영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영미가 소율이와 함께 외출한 후 나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30평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중개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 7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7억.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 내놓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대답했어요. 내일 한번 집 구경 가겠다고 하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숙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갈 것 같다고 하니 봉숙이가 무척 기뻐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 봉숙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나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집 매매 절차가 끝나면 바로 갈 거라고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봉숙이가 아들 며느리는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반대하지만 나도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는 며느리 영미도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이웃분께서 내가 부동산에 다녀온 걸 말씀해 주신 모양이었죠.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부동산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럴 거냐는 준호의 질문에 정말이라고 답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하냐며 당황해했을 때 너희끼리 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영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잘한다고 해도 늦었다고 나는 이미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시골에 별장이라도 하나 사라며 가끔 놀러 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별장이 아니라 아예 이사 가는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집 팔면 돈은 나눠줄 거라고 말하자 준호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준호가 머뭇거리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자신들이 어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제야 진심이 나온 것 같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말했을 때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과 찍은 옛날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이 새삼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남편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준호와 영미는 어색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안에는 팔릴 거라는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마지막으로 설득해 봤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고 너희도 이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곳이라 애착이 있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상도 끝나겠구나 싶었거든요. 무섭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꿈속에서는 푸른 들판과 맑은 공기가 있는 시골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이 팔린 건 예상보다 빨랐어요. 2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젊은 부부가 아이 교육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어 했다더군요. 나도 한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정착했었는데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거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와 영미는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니?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짐을 싸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7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거든요. 옷가지와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골라서 큰 가방 2개에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과 준호 어릴 때 앨범은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었어요. 오래된 그릇들과 이불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물건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차를 빌려서 짐을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서운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들 노릇은 하려는 모양이었죠. 시골로 떠나는 날 아침, 며느리 영미가 소유리를 안고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작은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영미가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자주 올라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올라올게. 봉숙이가 사는 마을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들과 넓은 들판이 새로운 시작을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봉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고향 친구였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겨운 얼굴이었습니다. 봉숙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순이야, 정말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살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어요. 방 2개에 거실, 부엌이 있고 뒤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봉숙이가 집을 안내해주며 물어봤어요. 집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텃밭이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서 채소 기르는 일이 그리웠었어요. 준호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너무 외진 곳 아닌가요? 외진 게 아니라 조용한 거야. 마을 사람들도 다 가까이 있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오니까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무섭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봉숙이와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생각보다 집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살만해 보였습니다. 봉숙이가 소개해주며 말했어요. 여기 이장님이 윤석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첫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서울과는 전혀 다른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무섭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이런 자연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새벽에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을 슈퍼에 가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새로 이사 온 할머니라며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반갑게 인사해 주니까 신기했거든요. 셋째 날에는 봉숙이가 텃밭일을 가르쳐 줬어요. 배추랑 무 심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숙이가 설명해 주며 말했어요. 흙을 이렇게 파고 씨앗을 넣어.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나와. 손에 흙이 묻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는 흙의 감촉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만 봤는데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지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 주기, 마을 한 바퀴 산책하기, 저녁에는 봉숙이와 이야기하기, 이런 일상이 자리 잡혔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서울에서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거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열흘쯤 지났을 때 봉숙이가 마을 이장님을 소개해줬어요. 윤석이라는 분이었는데 80살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어요. 이장님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정순이 할머니시죠? 젊은 분이 오셔서 반가워요. 젊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울에서는 늙은 할머니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젊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했거든요. 이장님이 마을 경로잔치 준비에 참여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면 더 환영이라고 하시더군요. 경로잔치 준비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내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시니까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여기서는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적응됐어요. 아침에 눈 떠서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가끔 준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을 때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골 생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시골 생활 2달째가 되자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적응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마을 분여회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자 언니가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김영자 언니가 제안하며 말했어요. 순희 씨, 우리 분여회에서 활동해 보실 생각 없어요? 경로잔치 때 내가 만든 음식들이 소문이 났나 봐요. 사실 나는 평생 요리를 해왔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이디어도 많을 거라며 요리 솜씨도 뛰어나다고 치켜 세워주셨어요.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마을 축제 준비, 독거노인 반찬 봉사,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김영자 언니가 다음 주 마을 축제 때 음식 담당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음식 담당이라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도와드릴 거라며 격려해 주셨거든요. 결국 마을 축제 음식 담당을 맡게 됐어요.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전, 막걸리, 된장찌개, 나물무침.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로 골랐어요. 축제 당일 새벽부터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모두들 내 지시를 따라 움직여 주시니까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리더십을 발휘해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녀회 회원들이 내 요리를 맛보며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축제가 시작되자 우리 음식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맛보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내 요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윤석이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며 우리 마을 축제가 대성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즐거웠다고 답했을 때 윤석이 이장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후로 마을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독거노인 반찬 봉사는 일주일에 2번씩 했고 어린이집에는 한 달에 1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손녀 소율이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도 참 사랑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마을 축제가 성공적이어서 취재를 온 거였는데 우연히 내 이야기를 듣게 됐나 봐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70세에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다며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기사에 날 만큼 특별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분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니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서울을 떠나 시골로 왔는지, 시골 생활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왔다고, 여기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인정받는다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린 건 일주일 후였어요. 70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큼지막하게 났더군요. 내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 생각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전화가 왔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멋있다며 감동했다는 분들, 이런 반응들을 보니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전화해서 기사를 봤다고 하더군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신문에 나신 거 봤어요. 정말 멋있어 보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사가 난 후로 윤석이 이장님이 더 자주 찾아오시게 됐어요. 마을 일 상의차 오시는 건지 그냥 이야기하러 오시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장님이 날씨 좋다며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윤석이 이장님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연세도 비슷하고 혼자 지내는 처지도 같았거든요. 이장님이 자신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다며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이제는 좀 적응됐다고 털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윤석이 이장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일로 만나는 횟수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윤석이 이장님이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셨어요. 텃밭에서 나온 건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며 말이에요. 나도 내가 만든 김치를 드려보시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음식을 주고받으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도 뭔가 의미심장해졌고요. 봉숙이가 놀리듯 말할 때면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70이 되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시골에 온 지 석 달이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제법 자라서 수확할 수 있게 됐어요.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이었거든요. 저녁에 윤석이 이장님과 마을 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이장님이 이 마을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을 때 나도 여기 와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70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기사가 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는데 낯익은 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준호의 차가 마을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 준호와 영미 그리고 소유리까지 함께 온 거였어요. 나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그들을 맞으러 나갔어요. 준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나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죄송하다며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영미가 소유리를 안고 뒤에 서 있었어요. 아이가 많이 자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벌써 돌이 지나서 걸음마도 제법 하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라고 하니 준호와 영미는 내 집을 신기한 듯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며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영미가 감탄하며 집이 정말 예쁘다고 혼자 다 꾸미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금방 했다고 답했어요. 차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신문 기사를 봤다고 하면서 기사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영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느새 많이 자란 소율이가 내 무릎으로 기어오며 방긋 웃었어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영미가 소율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는다고 할머니를 그리워한다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마침 윤석이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손님이 있는 걸 보고 놀라셨죠. 죄송하다며 물러서려고 하시는데 제 아들하고 며느리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준호와 영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고 윤석이 이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장님이 순희 씨 가족분들이라며 반갑다고 하시면서 순희 씨 덕분에 마을이 정말 활기차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어머니가 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윤석이 이장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을 축제 때 음식 담당도 하시고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요즘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순희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며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영미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어머니 요리는 원래 맛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요. 준호와 영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지더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윤석이 이장님이 가신 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을 때 자신들 없이도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너희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말했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정말 죄송하다며 어머니의 칠순 생일을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했어요. 영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소율이 돌잔치만 신경 쓰고 어머니는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고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런 대우를 해드렸다며 자책했어요. 됐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가족인데 이렇게 울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작은 손녀가 엄마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소율이를 안고 달래줬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말해주니 소율이가 할매라고 말하듯이 입을 뻥긋거리며 내 품에 안겼어요. 소율이가 내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다시 서울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이 정말 잘할 거라고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답했어요. 그럼 가끔씩 자신들이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보니 당연하다고 언제든 오라고 말했습니다. 영미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생일도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여기까지 와서라도. 그리고 소율이도 자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시간 보내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하러 왔어요. 준호와 영미를 소개해드리니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희 씨 아드님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며느리도 참 예쁘다고, 소율이도 정말 똑똑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씀에 준호와 영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하는 것 같더군요. 준호가 안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에요. 그날 밤 준호 가족은 마을 펜션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말했어요. 너희도 너희 인생 잘 살라고 말했어요. 돌아가려는 채비를 하며 아들 부부와 작은 손녀가 차로 이동하면서 내게 인사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반가웠지만 또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봉숙이가 옆에서 다행이라고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윤석이 이장님과 차를 마시며 하루 일을 정리했어요. 가족들이 다녀갔다며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니 다들 많이 달라졌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답했어요. 그럼 됐다며 가족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해졌고 가족들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골 밤이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내 인생을 사는 소중한 하루가요.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골로 온 지도 어느새 6달이 되어 갔어요. 약속대로 준호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이제는 내 생활을 존중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영미가 소유리를 업고 오며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김장 도우러 왔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마을 부녀회에서 대규모 김장을 했어요. 영미도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더군요. 마을 언니들이 영미를 보며 어머님 며느리 정말 착하다고 일손도 빠르고 성격도 좋다고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 며느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지붕 수리하고 농사일 거들고 젊은 일손이 귀한 마을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이 씨 아들 정말 효자라고 서울 사람인데도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시더군요. 윤석이 이장님도 준호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마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전문적인 조언도 해주곤 했거든요. 소유리는 마을의 작은 공주가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뻐해 주시니까 아이도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소유리가 텃밭에서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어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하다가 준호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 대답했어요. 후회는 전혀 없다고,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영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덧붙였어요. 너희들도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윤석이 이장님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차를 마셨어요. 요즘 이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장님이 가족들과 완전히 화해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답했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눈치였거든요. 겨울이 오자 마을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윤석이 이장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는 준호 가족이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윤석이 이장님도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준호가 이장님을 보며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을 때 며느리 영미도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나도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새해가 되자 마을에서 나를 명예이장으로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였죠. 순희 씨가 오신 후로 우리 마을이 정말 달라졌다고, 관광객들도 늘어났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시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추천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어요. 70세에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예이장 취임식 날에는 준호 가족도 참석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도 어머니를 닮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 열심히 살자고 답했어요. 봄이 오자 텃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어요. 작년에 심었던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채소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많이 기를 수 있게 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순희 씨 농사 솜씨가 정말 늘었다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을 최고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윤석이 이장님과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순희 씨, 저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고 답했을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모두들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로 이장님과의 관계를 알렸을 때 아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면 더 좋죠.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물론이라고 어머니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더군요.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축제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총 책임자를 맡아서 더욱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준호 가족도 와서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이런 큰 행사를 혼자서 다 기획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했을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라고 답했어요. 축제 마지막 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소율이는 내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준호와 영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효도가 뭔지요. 뭘 배웠는데 하고 물어보니 부모님을 내 편의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영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이 이장님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니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이장님도 순희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평온하고 고요한 시골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 나이 70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완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마을에서도 인정받으며 인생의 동반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0세에 시작한 나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루들이에요. 내일도 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사는 기쁨을 알았거든요.